안녕하세요. 67세 이면숙입니다. 제가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1년 동안 서울의 큰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처음엔 일반 간호사로 시작해 마지막 7년은 외과병동 수간호사로 근무했죠. 한 달에 420만 원을 받으며 꽤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1억 800만 원을 받았어요. 병원 생활 31년,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환자들 사이를 뛰어다니던 삶에서 벗어나니 처음엔 정말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그 기쁨에 평생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계획했죠. 남편은 1년 뒤에 은퇴할 예정이었지만 제가 먼저 자유를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를 다니며 2천만 원을 썼어요. 평생 환자 챙기느라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여행하며 행복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셀카를 찍고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와인을 마시며 인생이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귀국 후 문득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대로 20년 더 살 수 있을까? 젊은 시절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직금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매달 고정 수입 없이 국민연금 164만 원만 받고 있다는 현실이 닥치니 불안했어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됐습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죠. 그런데 제게는 남들보다 더 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31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봤던 환자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잊히지 않는 할머니 환자가 계셨어요. 80대 중반의 그 할머니는 척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오래 입원하셨는데 병원비를 내러온 아들에게 눈치를 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 미안해. 엄마가 빨리 나아서 퇴원할게. 병원비 많이 나왔지? 아들은 겉으로는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말했지만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 제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절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거야. 수간호사 시절엔 더 많은 환자들의 사연을 접했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을 6개월 투병으로 다 써버린 70대 교수님, 형제들끼리 병원비 문제로 병실에서 큰 소리로 다투던 가족들. 이런 모습들이 제게는 무서운 미래의 가능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에게 짐 되지 말자. 내가 제안이 있어.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죠. 제 말에 집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우리 강동구 33평 아파트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면 어떨까? 차액으로 노후자금 마련하자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지금 와서 왜 작은 데로 가? 우리 집은 10억 원이 넘는 자산이야. 그리고 난 이 동네가 좋아. 30년 넘게 살았잖아. 남편은 31년 차 고등학교 교사였고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는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라 동창회, 교직원 모임 등에서 이사 간다고 말하기 꺼려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내리막길로 보일 수 있는 결정을 달가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전 석 달간 남편을 설득했어요. 엑셀표를 만들어 우리의 재정 상황을 분석했죠. 제 국민연금 164만 원, 남편의 사학연금 210만 원, 합쳐서 월 374만 원의 고정 수입. 하지만 의료비, 관리비, 식비 등 월 45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생활비. 그리고 앞으로 병원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 여보, 이대로면 10년 후에는 자산을 까먹게 될 거야. 그때 우리 나이 77세, 79세면 어떻게 할 거야? 자식들한테 손 벌릴 거야. 어느 날은 우리 성인 자녀들의 의견도 물어봤어요. 의외로 두 아이 모두 부모님, 현명한 선택이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40세인 아들은 맞벌이 회사원이고 37세인 딸은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둘 다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특히 아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집이 크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관리하기 힘들고 불필요한 공간은 부담이에요. 실용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3달 만에 남편을 설득했어요. 10억 원짜리 집 팔아 4억 원짜리 사고 6억 원 중 3억 원은 노후 자금으로 따로 빼놓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집을 내놓고 보니 막상 3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큰 문제였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했고 주방 서랍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방기구들이 잠자고 있었죠. 한쪽 방에는 제가 간호학교 다닐 때 썼던 교재들과 필기노트까지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었지? 스스로 놀랐습니다. 딸에게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엄마, 저희 세대는 물건 많이 갖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게 트렌드예요. 아들 내외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예요. 물건 줄이는 게 좋아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중고거래 앱을 통해 가구 가전을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80년대 결혼할 때 받은 화장대가 누군가에게 2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게 신기했죠.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은 지역 복지관에 기부했어요. 제가 모은 의학 서적들은 간호학과 후배들에게 나눠주었고요. 짐을 버리는 과정이 신기하게도 정신적인 해방감을 주었어요. 마치 30년간의 무게를 벗어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불만이었지만 골프용품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많은 골프공이 있었나 하며 놀라더군요.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강동구에서 경기도 분당으로 33평에서 20평으로의 변화. 그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새로운 인생 2막의 시작이었습니다. 분당의 20평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33년간 살던 강동구 집을 떠나 낯선 환경으로 온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이사 첫날 아침 작은 거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다 잘못했어. 우리 평생 살던 집을 왜 팔았냐고. 이렇게 좁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 남편의 말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익숙한 동네, 30년 넘게 다니던 단골 슈퍼, 약국, 미용실.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새 집은 너무 낯설었죠. 더구나 공간이 작아서 부부가 자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뿐이라 아침마다 먼저 써도 될까? 물어봐야 했고 부엌에서 요리할 때 남편이 지나가기만 해도 좁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2달간 거의 말없이 지내는 냉전 기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사나 투덜대며 골프 치러 자주 나갔고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결정을 후회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심한 저림 현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단순 피로라 생각했는데 통증이 계속되고 요통까지 심해졌어요.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으로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직감했죠. 근처 대학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어요. 결과는 의사가 예상했던 대로 요추 4에서 5번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고려해야 할 단계라고 했지만 저는 간호사 경험으로 보수적 치료를 먼저 시도하고 싶었어요. 의사는 명확하게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무거운 물건 들지 마시고 계단 오르내림 자제하세요. 청소나 집안일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33평 아파트에 그대로 살았다면 이 아픈 몸으로 넓은 집을 관리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실내 청소 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든 것이 갑자기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병원 진단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의외로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남편이 청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작은 집이 관리하기 편하네. 30분이면 다 청소할 수 있어. 이 말을 시작으로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사온 아파트는 5층짜리 건물의 2층이었는데 강동구의 20층 아파트와 달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도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었어요.
의사는 오히려 짧은 계단 오르내림이 척추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죠. 소비 패턴도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가득 채워 장을 봤어요. 냉장고가 커서 음식을 많이 사도 괜찮았죠.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간호사로 바쁘게 일할 때는 더했죠.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 근처 작은 마트에서 소량 구매합니다. 냉장고가 작아서 한 번에 많이 살 수도 없고 가까운 거리라 자주 다닐 수 있어서 오히려 신선한 재료로 요리할 수 있게 됐어요. 옷장과 주방 수납 공간이 작아져서 불필요한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새 옷을 사면 기존 옷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자체 규칙을 만들었어요. 신기하게도 이런 제약이 오히려 소비를 합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월 생활비가 45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크게 줄었어요. 저는 이 변화를 남편에게 엑셀표로 만들어 보여주었고 남편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절약할 수 있다니. 작은 공간이지만 정리정돈 습관이 생기니 오히려 더 쾌적하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자신의 골프 용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낯선 동네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단골 가게 주인들과 대화도 나눴는데 분당에서는 모든 게 새로웠죠. 특히 남편은 골프 모임이 있었지만 저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아파트 관리실 게시판에서 시니어 요가 모임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참석했어요. 처음 만난 이웃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이었고 모두 친절했습니다. 특히 요가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이 저와 공통점이 많았어요. 68세의 김미경 씨는 대학병원 약사로 35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일했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대화가 잘 통했어요. 모임에서 제가 전직 간호사라고 소개하자 많은 분들이 건강 관련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이 뭐예요? 이 약을 먹어도 될까요? 어떤 병원이 척추 치료에 좋나요? 이런 질문에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인기를 얻게 됐어요. 미경 씨와 함께 건강관리 소모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10명 규모의 모임이 만들어졌고 매주 목요일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만나 함께 걷고 건강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간호사 경험을, 미경 씨는 약사 지식을 나누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번은 모임 회원 중 한 분이 임 선생님 덕분에 불필요한 수술을 피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전 그분에게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꼭 2군데 이상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라고 조언했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점차 이사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아파트 내 골프 동호회에 가입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짐을 덜어낸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경우는 조금 특별했을 수 있어요. 간호사로 31년간 일하면서 환자들의 노년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준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나이 들고 건강 문제를 겪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집 다운사이징으로 확보한 3억 원은 저희 부부에게 정말 큰 숫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재테크는 주로 남편이 담당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바쁘게 일할 때는 금융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재테크 방식이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대부분의 돈을 1% 이하 금리의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정도였죠. 여보, 이렇게 해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안전한 게 최고야. 나이 들어 주식 같은 거 하다가 돈 잃으면 어떡해? 라며 완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소개해준 자산관리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히 딸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제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엄마, 내 친구 중에 50대 여성 자산관리사가 있는데 시니어 재무 설계를 전문으로 해.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박지영 자산관리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지영 씨는 저와 비슷한 세대라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특히 의학 용어를 이해하는 부분이 좋았어요. 제가 척추관 협착증 치료비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네, 그럼 의료비 지출을 고려한 현금 흐름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라고 즉시 이해했죠. 지영 씨는 가장 먼저 저희 부부의 리스크 감수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중간 정도의 안정 추구형이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상황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했습니다. 임 선생님, 3억 원을 이렇게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1억 원은 국채와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서 연 3.5%에서 4% 수익을 노리고 1억 원은 배당주 ETF에 투자해 연 3%에서 6% 수익을 나머지 1억 원은 예금에 넣어두고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솔직히 물었어요. 배당주 ETF가 뭔가요? 지영 씨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제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제안을 설명했더니 처음에는 그냥 은행에 맡겨두자며 반대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고 설득했어요.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인플레이션이 연 2%인데 1% 금리로는 매년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동의했고 3억 원을 제안받은 대로 분산 투자했습니다. 목표는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 연 3.5%,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으로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분당의 아파트 시세 3억 8천만 원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고 부부 모두 사망 후 집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는 제도죠. 우리 나이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월 약 9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또 반대했습니다. 집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도 있고 아이들에게도 뭔가 남겨주고 싶은데. 자산관리사가 설명해준 내용을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주택연금은 사망 후 집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어요. 집 가격이 오르면 남는 금액도 많아질 수 있고요. 이 문제로 여러 날 토론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딸과의 통화였어요. 딸에게 주택연금 이야기를 했더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희는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겠다는 생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미국에서 제 집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오빠도 자기 집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편하게 사시는 게 저희에게는 더 중요해요. 부모님이 나중에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재산 못 받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들어요. 딸의 말에 남편도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 결과 월 고정 수입이 크게 늘어났어요. 제 국민연금 164만 원, 남편의 사학연금 210만 원, 주택연금 95만 원을 합치면 월 469만 원이 되었죠. 월 생활비 270만 원을 고려하면 여유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의료비 관리도 중요한 과제였어요. 간호사 경력 덕에 의료비 지출 패턴을 파악하는 능력은 있었지만 제 척추관 협착증 치료비로 월 평균 50만 원, 남편의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값으로 월 1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만나 저희의 보험을 전면 재검토했어요. 깜짝 놀란 사실은 저희가 불필요하게 중복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만 3개가 있었고 모두 비슷한 보장 내용이었죠. 보험을 정리하니 월 28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척추관 협착증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간병보험에 새로 가입했고 장기요양에 대비한 준비도 했습니다. 자산관리사와 상담해 의료비 지출을 고려한 비상자금 2천만 원도 별도로 마련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가 디지털 금융을 배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은행에 직접 가서 업무를 봤어요. 하지만 척추 통증이 심해지면서 은행에 가는 것도 부담이 되었죠. 아들이 스마트폰에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해 주었고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공인인증서가 뭐야? OTP 카드는 또 뭐고?
하며 투덜거렸지만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앱으로 계좌 확인, 이체, 심지어 주식 배당금 확인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용돈 관리 앱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지출을 기록하니 불필요한 지출 패턴이 보이더군요. 예를 들어 병원 가는 날에는 항상 근처 백화점에 들러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주말마다 손주들 용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준다든지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카드 포인트와 적립금도 꼼꼼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연간 5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포인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이제는 포인트로 장보기도 하고 외식비도 내곤 합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에도 참석했어요. 거기서 다양한 금융 앱 사용법과 인터넷 뱅킹 보안 수칙 등을 배웠습니다. 교육 끝나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70대 노인분들에게 제가 배운 지식을 가르쳐드리는 작은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아들이 제게 엄마 요즘 어르신들 중에 디지털 금융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라고 말해 주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경제적 준비가 갖춰지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명절마다 아들이 용돈 봉투를 건네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고맙다며 받았지만 이제는 정중히 거절하기 시작했죠. 추석에 아들 가족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늘 하던 대로 아들이 봉투를 내밀며 엄마 아빠 용돈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들 고맙지만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으니 너희 가정에 쓰렴. 요즘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잖아 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약간 서운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시부모님 용돈을 특별히 준비했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요. 그 후로 몇 번 더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매번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던 며느리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현명하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용돈을 많이 달라고 하셔서 가끔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머니는 오히려 손주들 용돈을 더 챙겨주시고.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선택이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니 관계가 더 편안해졌어요. 명절에 찾아오는 것도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 되었고 오히려 저희가 손주들 용돈이나 생일 선물을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대화 패턴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물으면 아니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사실 새 냉장고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솔직하게 우리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너희 집 냉장고가 오래됐던데 새로 바꿀 계획 있니? 라고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딸이 한국에 일시 귀국했어요. 미국 대학의 연구실이 문을 닫으면서 6개월간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딸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저희 집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딸이 돌아왔다는 기쁨에 들떴어요. 30대 중반인 딸이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어린 딸이었거든요. 특별히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방도 새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세대 차이와 생활 방식 차이가 드러났어요. 20평 아파트에서 3명이 지내려니 공간이 너무 좁았죠. 특히 딸이 재택근무를 하려면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딸은 불만을 토로했어요. 엄마 너무 좁아요. 재택근무하기 불편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청소기 소리가 들리면 화상회의 때 정말 곤란해요. 저도 이해는 했지만 아침에 청소를 안 할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한 달 만에 딸이 근처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불편하니? 하며 삐졌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찾아와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10년 넘게 혼자 살다가 와서 그런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오랫동안 두 분이서만 지내셨으니까 갑자기 제가 끼어드니 불편하셨죠? 제가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풀렸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딸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지내니 관계가 더 좋아졌죠. 주말마다 함께 식사하고 가끔은 딸의 오피스텔에 남편과 함께 초대되어 딸이 요리한 파스타를 먹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다운사이징을 통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31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3교대 근무를 했던 저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병원에 나가야 했고 집에 있을 때는 너무 피곤해서 대화가 적었죠. 이제는 주 2회 함께 수영장에 가서 건강을 관리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나이 들어 수영복 입고 다니기 창피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수영이 척추 건강에 도움된다는 걸 알고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지역 노인복지관의 영어회화 모임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영어교사는 아니었지만 영어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함께 배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특히 달라진 건 대화의 양과 질이에요. 예전에는 주로 아이들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합니다. 영화를 보고 와서 감상을 나누거나 신문 기사에 대해 토론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함께하는 긴 여행이에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역사 유적지를 좋아하고 저는 미술관과 카페에 관심이 많아서 일정을 적절히 배분했죠. 우리에게는 아직 10년, 20년의 시간이 있다는 희망으로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한 준비와 함께 최소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종 예전에 일했던 병원의 후배 간호사들에게 재정 교육을 합니다. 퇴직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준비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요즘은 요양원과 실버타운을 미리 탐방하고 그 후기를 블로그에 공유하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여러 시설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80대가 되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곤 합니다. 병원 동창 모임에서는 이면숙의 현명한 은퇴 노하우라는 작은 강의도 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었나 봐요. 다운사이징은 단순한 집 크기의 문제가 아닌 삶의 방식 전환입니다. 라는 말로 강의를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있어 작은 집으로의 이사는 물리적 공간만 줄인 게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물질적인 준비뿐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자녀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서로 부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